광주 외곽에 위치한 환경조사팀에서 일하는 32살의 재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숲의 생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출장 중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 자란 그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주말에도 자주 등산하며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 현장은 익숙했고 조용한 산속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줬다. 그러나 그날 그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조사용 장비를 정리하려던 순간 시야의 가장자리에 이질적인 실루엣이 스쳤다. 순간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의심은 곧 끔찍한 현실로 바뀌었다. 바로 눈앞에는 조그만 진돗개 강아지가 이상한 자세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강아지의 뒷다리는 두꺼운 은색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도 같은 재질로 완전히 감겨 있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너무 조용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전시물 같았다. 재호는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이 강아지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의 뇌는 그 광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현실이라기보다는 악몽 같았고 그 부조리한 충격은 그의 머리를 세게 가격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모든 감각이 멈춘 채 시간도 함께 정지한 듯했다. 강아지가 매달려 있는 나무는 오래된 고목처럼 보였고 그 아래에는 무언가가 덧붙여져 있었다. 나무 줄기에는 프린터로 출력한 듯한 저렴한 A4 용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굵고 날카로운 검은색 매직으로 쓰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이게 최소한 그 자식이 받아야 할 벌이다. 그 문장은 마치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증오를 실체체화한 듯 강렬했고 보는 순간 시야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글자의 모양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도 뚜렷했다. 한 생명을 이런 방식으로 다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재호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 순간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육체적인 반응이 되었다. 무릎이 휘청거리고 속이 뒤집히는 듯한 강한 반응이 일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악이었고 생명에 대한 모욕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하며 무엇이 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는가? 강아지의 눈은 절반쯤 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생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투명한 유리알처럼 멍하니 고정된 시선은 이미 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살아는 있지만 그 안의 존재는 이미 이 고통스러운 감옥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호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절망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항상 사랑하던 이 자연, 그 숲속의 고요함 속에 이런 끔찍한 장면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듯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다. 현실이라는 감각을 되찾기까지 몇 초 혹은 몇 분이 걸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이 멍한 상태로 준비해온 장비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다용도로 사용되는 작은 칼이 들어있었다. 평소엔 끈을 자르거나 포장을 열 때 쓰는 도구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그냥 동물이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세상에 보내준 작은 존재야. 이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이야. 누군가는 이 강아지를 벌주기 위해, 아니 죽이기 위해 이렇게 잔혹한 방식을 택했다. 그 누군가의 잔인한 결정 앞에서 재호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서야 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이 이 강아지를 그냥 두고 간다면 그건 그 아기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숲속에서 누군가가 보란 듯이 생명을 조롱했고 그 조롱을 침묵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이 장소에서 이 작은 진돗개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질 뻔했다. 그러나 지금 재호는 거기 있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주머니를 뒤져 칼을 꺼냈다. 가슴은 아직도 무겁고 손끝은 싸늘했지만 눈앞에 있는 존재는 그 무엇보다도 생생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숨이 있다면,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면 재호는 이 강아지를 구해야 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하루의 시작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환경조사원이 아닌 하나의 무너진 존재를 다시 세우는 첫 사람이 되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었다. 전화 신호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다. 재호는 혼자였다. 하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다. 그 강아지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너무도 작아 보였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다면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손에 쥔 칼은 얇고 작았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다용도 칼이었고 평소엔 상자 테이프를 자르거나 간단한 작업에 쓰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그 칼은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칼날이 테이프를 자르기 시작했다. 테이프는 강하게 붙어 있었고 날에 끈적한 접착제가 달라붙었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질긴 재질이었다. 조금만 실수하면 칼이 미끄러져 강아지의 몸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그 공포가 손끝까지 전해졌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테이프를 자르기 시작했다. 테이프가 몸에 붙은 부분은 이미 피부와 털을 파고들고 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한 겹, 또 한 겹.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테이프를 잘라냈다. 조심스럽게 마지막 층을 자르려는 순간 강아지의 몸이 아주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주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죽어있던 듯한 몸에서 미세하게 전해진 진동. 그 순간 재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솟구쳤다. 살아있었다. 그는 바로 그것을 느꼈다. 단 1mm의 움직임. 하지만 그 한순간이 전부였다. 그는 다시 집중하며 마지막 테이프를 잘라냈다. 마침내 테이프가 완전히 풀렸다. 강아지의 몸이 그의 품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무게였다. 털은 엉켜 있었고 뼈대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너무 가벼워서 그 안에 생명이 정말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알아챘다. 미세한 반응 하나, 그리고 그 떨림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다. 강아지는 반응이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재호는 감사했다. 재호는 급히 입 주변의 테이프도 제거해야 했다. 그것이 붙어있는 한 강아지는 숨 쉬기도 어렵고 더는 버틸 수 없을지도 몰랐다. 테이프는 예민한 부위에 감겨 있었고 털과 함께 피부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프를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얇은 피부와 털이 함께 딸려 나왔고 그 자리는 이미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피부는 염증으로 붉었고 그 아래에서는 이미 감염이 진행된 듯다. 테이프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강아지는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처음 내뱉는 숨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오랜 시간 동안 입이 막힌 채로 있던 이 강아지는 처음으로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그 단 하나의 숨소리는 재호에게 모든 확신을 줬다. 그는 더 이상 이 생명을 잃을 수 없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문제였다. 재호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강아지를 감싸 안았다. 체온을 유지해야 했다. 그 어떤 의료 지식이 없어도 지금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따뜻함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핸드폰 배터리는 거의 없었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전력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을 켰다.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까지는 차로 약 20분 거리. 그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재호는 차로 달렸다. 도로는 예상보다 더 험난했다. 구불구불한 산길, 신호등 없는 교차로, 그리고 쉴 틈 없이 몰려오는 불안감.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강아지의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외투 안에 감싸진 작은 몸은 너무도 조용했고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숨소리조차 감지되지 않는 그 침묵은 지금까지 재호가 살아오며 경험한 어떤 고요함보다도 무서웠다. 그는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외투 안을 확인했다. 혹시라도 체온이 더 떨어지진 않았는지, 혹시 눈꺼풀이 다시 감기지 않았는지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강아지는 너무도 조용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존재처럼 아무런 소리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세웠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치 그가 안고 있는 생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직감한 듯했다. 접수대에 있던 직원은 상황을 보고 바로 안으로 연락을 넣었고 수의사는 곧바로 달려왔다. 강아지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말없이 강아지를 받아든 그녀는 서둘러 치료실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재호는 대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테이프의 접착제가 아직도 끈적하게 묻어 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나무에 붙어 있던 그 쪽지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쪽지를 버릴 수 없었다. 버리기에는 아직 너무 생생했고 이 일이 진짜였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진심으로 누군가가 그 강아지에게 그게 최소한의 벌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재호의 뇌리에 박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등받이도 느껴지지 않았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기다림은 고통이었고 공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든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 단 한 가지 바람은 단순했다.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귓가에서 무겁게 울렸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조차 멀게만 들렸다. 재호는 여전히 손에 테이프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을 느꼈고 주머니 속에 구겨진 쪽지가 거슬리게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읽어보려다 멈췄다. 이미 외운 듯 머릿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었고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다. 병원 내부의 움직임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는 있었지만 그 소리들은 모두 재호와는 무관한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앉아서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차라리 벌처럼 느껴졌다. 무력함과 두려움이 섞인 상태에서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만약 다시 반응이 없어진다면? 그리고 그 모든 질문 끝에 떠오르는 한 단어. 왜? 2시간이 지났을 즈음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다. 중년의 여성으로 고된 밤을 여러 번 보낸 듯한 피로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명한 지성과 강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고르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태는 매우 위중하다고 했다. 강아지는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채호는 위험 수위까지 내려가 있었다. 오랜 시간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 머리에 혈액이 몰려 뇌에 부종이 생겼다고 했다. 시신경에도 압력이 가해졌고 그로 인해 시각에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다. 몸 전체의 온도가 너무 낮았고 현재는 특수 온열 인큐베이터 안에서 수액과 열 처리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수의사는 이어지는 설명에서 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테이프가 뒷다리를 너무 강하게 조여 혈류를 막아버린 탓에 조직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신경 또한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 용어로는 구액증후군이라 불리는 증상이라고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압력이 얼마나 가해졌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단어들이 떠오르다가도 결국은 무의미하게 흩어졌다. 그는 그저 눈으로 질문을 던졌다.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 질문을 느낀 수의사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선택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강아지의 몸은 이미 심각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고 생리적인 기능들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지만 문제는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다. 그녀는 덧붙였다. 이런 형태의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외상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파괴하는 종류라고. 특히 동물에게 있어 신뢰가 깨지는 경험은 생존 본능을 마비시키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치료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아지가 싸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맴도는 쪽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이게 최소한 그 자식이 받아야 할 벌이다. 그 글씨는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닌 집요한 의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한 생명을 짓밟아야 했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작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던가? 그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강아지가 있는 인큐베이터 방으로 안내받았다. 작은 방 안에는 조용한 기계음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리 상자 안에서 작고 연약한 몸 하나가 여러 개의 튜브와 와이어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이었다. 재호는 그 앞에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말을 할 수 없었고 움직이기도 어려웠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유리 너머의 존재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었다. 침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었다. 살아만 달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여기는 안전하다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름을 하나 떠올렸다. 정의. 한국어로 근면. 그는 강아지에게 그렇게 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근면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었다. 한 존재의 편에 선 첫 번째 사람이었고 약속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의 여정은 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살아야 한다. 그 외에 어떤 선택지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 하나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 안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기계음과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느껴졌다. 재호는 의자에 앉은 채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을 붙인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아주 낮은 속삭임으로 살아야 한다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 어떤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진짜 정의는 살아남는 것이라고. 이름은 곧 약속이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근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그 작은 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고 싶었다. 누군가는 그 아이를 죽이려 했고 천천히, 잔인하게, 아무도 모르게 끝내려 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재호는 그 끝을 다시 쓰고자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 첫날 밤은 무겁고 길었다. 간호사들은 돌아가며 상태를 체크했고 재호는 의자에 앉아 거의 눈을 감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새벽이 되어가던 시각, 수의사인 이은정 원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눈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강아지는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응은 없다. 시선을 맞추지도 않고 소리에 반응하지도 않으며 터치에도 아무 감각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은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고 했다. 몸은 회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너무 흔하지만 이 아이에게 남은 상처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고 했다.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고. 그리고 다시 그 신뢰를 쌓는 일은 의료진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매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말 걸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며칠이고 기다릴 생각도 더 필요하다면 자신의 일정을 전부 조정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 돈이나 시간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의 생명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틀째 밤이 되자 병원 직원들은 그를 더 이상 방문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곳의 일부처럼 행동했고 간호사들은 그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담요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호는 그런 배려에도 감사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온통 인큐베이터 안의 작은 몸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살아달라고, 이겨달라고, 괜찮아질 수 있다고. 셋째 날 아침, 이은정 원장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강아지의 신장 수치가 약간의 이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쇼크 상태에서 오는 2차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무반응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기 기능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언젠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큐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 안에 있는 근면을 바라봤다. 아주 조용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천천히 손을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문을 열어 안으로 집어넣었다. 접촉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천으로 된 깔개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제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괜찮다고.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싸웠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도중 재호는 그것을 느꼈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근면의 귀가 아주 조금 떨렸다. 처음에는 자신이 상상한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했다. 귀가 움직였다. 그리고 몇 초 뒤 머리가 아주 천천히 그의 손 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진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근면의 작고 연약한 혀가 그의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핥았다.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재호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졌고 동시에 다시 세워졌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울음이었다.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듯한 망가져버린 울음이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기쁨이었다. 그는 간호 호출 버튼을 누를 손을 더듬었다. 말을 하지 못할 만큼 목이 메어 있었지만 표정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었다. 수의사가 뛰어와 상황을 확인하고 그녀 역시 눈물을 보였다. 병원의 일상에서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날 그 공간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근면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삶을 붙잡았다.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병원 전체가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었다. 근면은 살아남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재호는 그 선택에 평생을 바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면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그날 이후 병원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마다 인큐베이터 앞에 잠시 멈춰 인사를 건넸고 의사들은 수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금의 변화에도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가장 변한 사람은 재호였다. 그는 이제 단순히 구조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하루하루가 시험 같았다. 근면은 여전히 먹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달라졌다. 예전에는 공허하고 멍하던 시선이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인식하려는 듯한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미세한 근육 반응 하나에도 일지를 작성했고 근면의 몸 상태는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갔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식사였다. 처음에는 억지로 주사기를 통해 유동식을 공급받았지만 어느 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뺨에 스포이드를 가져다 댔을 때 근면이 스스로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약한 반응이었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간호사와 재호는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병원 전체에 작은 환호가 퍼졌다. 그날 이후 근면은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은 고개를 들었고 가끔씩은 누군가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기도 했다. 그의 회복은 놀랍게도 일정한 리듬을 갖기 시작했다.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기뻐한 것은 재호였다. 그는 병원에 매일 아침 일찍 도착해 근면 옆에서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며 가끔은 강아지 장난감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는 근면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닷가에 갔던 기억, 겨울철 첫눈의 냄새,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가 좋아하던 간식.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일상이었다. 재호는 근면이 세상을 다시 알아가길 바랐다. 고통으로 가득 찬 어둠이 아니라 소소하고 평범한 하루로 구성된 세상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면은 드디어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물론 아직은 기계의 도움이 필요했고 활동량도 제한되어야 했지만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체온도 유지되고 있었다. 재호는 의사와 상의해 근면이 조심스럽게 손 위에 올려져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작고 여린 몸이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 모두가 작은 승리를 축하했다. 간호사들은 간식을 손수 만들어 왔고 원장은 개인적으로 구입한 부드러운 담요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면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고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변화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계, 호기심, 그리고 조심스러운 인지. 그 모든 변화가 이어진 지 일주일 후 이은정 원장은 조심스럽게 재호를 불렀다. 상태가 안정된 만큼 이제는 병원 밖에서 회복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다리 근육은 여전히 약했고 신경 손상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인공 환경보다 정서적 회복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돌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재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근면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집은 이미 강아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추천한 고열량 강아지 사료, 저자극성 쿠션, 방음이 잘 되는 공간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는 근면을 병원에서 데려오는 날 마치 신생아를 데려오는 아버지처럼 조심스럽고 긴장된 마음으로 움직였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근면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안겨 있었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온기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차로 향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밤이 찾아와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근면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도착했다. 병원의 기계음 대신 조용한 가정집의 숨결 속으로 의료진의 손길 대신 따뜻한 보호자의 품으로. 아직도 그 여정은 길고 험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 작은 강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재호는 충분히 살아볼 이유가 생겼다고 느꼈다. 근면에게도 자신에게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재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매시간 체크하던 바이탈 사인이 이젠 오직 자신의 눈과 감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근면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심스럽게 세팅한 작은 방에는 온열기, 푹신한 쿠션, 물그릇, 사료그릇까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작 근면은 방 한 구석에 몸을 말고 움직이지 않았다. 재호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집안을 걸었다. 포장을 뜯기 위해 테이프를 뜯던 순간 근면은 갑작스럽게 떨기 시작했다. 재호는 그 즉시 손을 멈췄지만 이미 근면은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 버렸다. 작은 몸이 다시 공포에 사로잡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간과한 것을 깨달았다. 일상적인 소리조차 근면에게는 과거의 공포를 떠올리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재호는 모든 행동을 바꿨다. 발걸음 소리, 문 여닫는 소리, 휴대폰 진동음까지 줄였다. 말을 할 땐 낮은 톤으로 천천히 이야기했고 근면이 있는 공간에선 최대한 바닥 가까이에서 움직였다. 그는 의자 대신 바닥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했다.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며 존재를 알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 근면은 며칠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사료를 그릇에 담아두어도 그가 시야에 있는 동안은 전혀 가까이 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 재호가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있으면 아주 미세한 발자국 소리와 사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먹는 것조차 몰래 해야 할 만큼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짙게 남아있었다. 며칠 뒤 근면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재호가 등 흘리고 있거나 방 안의 조명이 꺼진 상황에서였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한 진전이었다. 그날 밤 재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괜찮다고. 기다릴 수 있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호는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근면은 방 반대편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2시간 가까이 한자리에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책장을 넘기던 순간 그는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던 근면이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재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재호는 숨소리조차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려 애썼다. 근면은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를 맡았고 손등을 몇 번 냄새 맡은 후 조용히 그 자리에 몸을 말았다. 그리고 재호의 허벅지에 등을 붙인 채 가만히 숨을 골랐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공포로 시작했던 관계가 아주 미세한 신뢰의 실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근면은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낮에는 여전히 경계가 강했지만 밤이 되면 그의 주변을 서성였고 이불 위에 올라오는 날도 있었다. 그는 강아지용 매트를 집 곳곳에 깔아두었고 근면이 마음 편히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하루하루의 변화는 누적되었고 그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닫거나 골목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 근면은 여전히 겁에 질려 숨어들었다. 어떤 날은 하룻밤 종일 식사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재호는 그런 날이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 근처에서 밤을 지새웠다. 먹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꺼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머물렀다. 그것만으로도 근면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호는 작은 인형공을 근면 앞으로 굴려주었다. 강아지들이 흔히 갖고 노는 부드러운 장난감이었다. 근면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코끝으로 공을 살짝 밀더니 그 공이 몇 센티미터 앞으로 굴러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근육 반응처럼 짧고 약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반응이었다. 재호는 소리를 내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 조그마한 반응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근면이 오늘 꼬리를 흔들었다. 드디어 처음으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날의 기록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재활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다리 근육은 약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수의사의 권유에 따라 하루에 3번씩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다양한 재질의 바닥 위를 걸어보게 했다. 근면은 처음엔 쉽게 지쳤지만 차차 균형을 잡아갔다. 한 발 한 발 딛는 동작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눈빛이었다. 예전에 멍하고 텅 빈 시선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을 관찰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담는 눈빛이었다. 재호가 손을 들면 잠시 머뭇거리지만 시선을 맞추려 했고 낮에도 간식이 있는 곳을 기억해두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는 작고 느렸지만 확실한 진전이었다. 근면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고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엔 항상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믿음과 기다림이 아주 천천히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근면이 집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재호가 아침에 눈을 뜨면 거실 구석에 웅크려 있던 근면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고 간식을 꺼내들면 먼 거리에서 지켜보다가 한두 걸음 다가오는 날도 있었다. 여전히 소리에 민감했고 갑작스러운 접촉은 경계했지만 기본적인 신뢰는 어느 정도 형성된 듯 보였다. 특히 낮에는 이전보다 덜 숨었고 밤에는 재호가 누워있는 근처에 자리 잡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근면이 조금씩 놀이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작은 인형공이나 부드러운 천 장난감을 바닥에 굴리면 시선을 따라가거나 앞발로 살짝 건드리기도 했다. 그것은 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과 탐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재호는 어떤 반응에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애썼다. 근면에게 있어 지나친 반응은 여전히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호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다. 시간은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높은 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것이 근면의 비명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거실로 달려나가 보니 근면이 자신의 자리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눈은 감긴 채였고 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연속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재호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전의 기억 때문인지 자는 중에 누군가의 접촉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근면의 이름을 반복해 불렀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단지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반복되는 목소리와 조용한 공간, 그리고 기다림 끝에 근면의 몸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면은 눈을 떴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고통과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던 근면은 재호를 발견한 순간 갑작스럽게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 행동은 너무도 즉흥적이었고 너무도 절박했다. 근면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떨고 있었고 재호는 그 작고 축축한 몸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침묵이 가장 깊은 언어였다. 그날 새벽 두 존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다. 긴 악몽의 밤을 지나 다시 찾아온 평온한 공기는 아직 낯설었지만 서로의 체온은 확실히 느껴졌다. 재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대감을 실감했다. 근면은 단순히 구조되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근면은 때때로 악몽에 시달렸다. 갑작스럽게 바닥을 긁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깊은 밤에 거실을 돌며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줄었고 회복 시간도 짧아졌다. 무엇보다 악몽에서 깨어난 후 재호를 찾는 속도가 빨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숨어버리거나 다른 공간으로 도망쳤을 텐데 이제는 그의 곁으로 직접 다가와 기대는 일이 더 많아졌다. 시간이 지나며 근면은 새로운 소리들에 점점 익숙해졌다. 집 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택배기사의 벨소리, 위층 아이의 뛰는 소리. 여전히 깜짝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고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태도가 생겼다. 재호는 그것을 이해하려는 용기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작지만 깊었다. 한 번은 초인종 소리에 짖은 적도 있었다. 그 짧은 한마디의 짖음은 집안을 울릴 만큼 힘차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과거의 근면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재호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말 대신 짖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면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신호였다. 그날 밤 재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근면은 그를 따라 나오진 않았지만 문가에 앉아 그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규칙한 그림자 속에서 재호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확신을 품었다. 이 작은 생명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에 갇혀 있지도 않았다. 근면은 그 누구보다 용감했다. 조용한 울음 속에서도 주저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재호는 그 모든 과정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침묵의 시간은 모두 의미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근면은 공포로 가득했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여전히 꿈속에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깨어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올 줄 알았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누군가의 품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근면이 처음으로 진짜 안전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안전은 오직 실내 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호는 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근면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6달을 넘겼다. 처음 병원에서 마주했던 그 작고 무기력한 생명은 이제 천천히나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진 어느 저녁, 재호는 마루에 앉아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근면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더니 조용히 그의 옆에 자리를 잡았다. 몇 초간 멈춰서 있던 근면은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재호의 다리에 등을 기대었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어떤 신호도 요구도 아니었다. 단지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조용한 몸짓이었다.
강요 없이 다가온 이 작은 행동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든 기다림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순간이었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근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렸다.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과거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터치였다. 그날 이후 근면은 매일 조금씩 더 활발해졌다. 짧은 산책도 가능해졌고 작은 공을 쫓아가기도 했다. 뛰는 걸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밥을 주었고 근면은 그 소리를 기억해 움직였다. 그들은 말 없는 일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근면의 사연을 들으면 처음엔 눈물을 글썽이다가도 곧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 고통을 겪고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재호는 알고 있었다. 근면은 단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존재였다. 자신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그는 곁에서 지켜보며 배웠다. 어느 날 저녁, 택배기사의 발소리에 근면이 멍멍 짖었다. 짧고 낮은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소리 뒤에는 꼬리의 짧은 흔들림이 따라왔고 재호는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근면은 문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지만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앞섰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여름날, 재호는 근면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아지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누군가는 근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감동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바라던 건 단 하나였다. 더는 어떤 생명도 근면처럼 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기를. 근면은 그날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흙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모든 것이 그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러운 세계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 자체로 충분한 진보였다. 재호는 천천히 말했다. 넌 살아남은 게 아니야. 살아낸 거야.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견뎌내고 있어. 근면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언젠가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 다시 악몽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근면은 더 이상 불쌍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존재였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었다. 어쩌면 완전한 치유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이다. 상처 입은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동행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재호는 알게 되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외면하지 않는 용기다. 보기 불편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일, 그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태도, 그것이 근면을 살렸고 그 자신도 바꿨다. 밤이 깊어지고 공원엔 조용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근면은 벤치 아래에 몸을 말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재호는 그의 옆에서 눈을 감았다. 두 생명은 서로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웠고 그 안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희망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젠가 또 다른 어딘가로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리 강아지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생명이 어떻게 다시 세상을 믿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내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생명이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숨어 있고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존재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능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길 바라며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